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모습을 뵈니까 저와 그 동세대 또는 그 약간 선배 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약간 그 후배 되는 그런 그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진심으로 저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진화를 이야기하면서 역사 문제를 생각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분 계시다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반갑고 참 만군을 원군으로 얻은 그런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게 워낙 요청하신 거는 우리 그 사학계의 그 동향에 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 거였는데 제가 사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 얘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선 학계를 떠나 있는지도 오래됐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사학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문제보다도 벌써 더 앞서서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주제는 제가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 지금 우리 그 역사 교육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제가 지난 몇 년간 관심을 가지고 좀 추구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다가 국민의식과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걸 정리한 거 사실 이것도 최근에 한 것보다는 몇 해 전에 박근혜 대통령 처음 되시고 났던 해에 정리한 것인데 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서 제가 우선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는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저 거기에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제가 보고 형식으로 역사 교육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크게 낭패를 보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맞으면 의논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역사 교육은 인간 교육, 지도자 교육 그리고 시민 교육의 기초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최근 한 20년 전까지도 역사 교육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일은 인간 교육, 지도자 교육, 시민 교육으로서 우리 역사 교육은 제대로 구실을 하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기 비슷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낱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우선 지금으로부터 지난 시간,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역사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전수하고 그 공동체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역사는 실제 일어난 역사 전체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역사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대마다 각기 역사를 다시 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게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니까 현재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정치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은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이 독일의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이름을 쓰면서 늘 소위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데서 역사학자들의 금과 억조로 여겼던 것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로 재구성해내는가 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룩되는가에 따라서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러시아에서 1년 동안 역사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이 볼시비키 혁명하면은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이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역사책을 다시 쓰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담 겸 농담 겸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정치가 오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정치가 과거의 역사다.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것이 또 가능해졌습니다. 즉 오늘 누가 권력을 쥐는가에 따라서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이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포착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운다고 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역사 교육이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크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깨진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하나의 무기로 둔갑해 있다고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것에 이제 가장 큰 뚜렷한 증으로 나타난 것이 2012년 대선 때 세간에서 돌고 있었던 백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세대에 속하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보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 여기 별로 안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저한테까지 그것이 왔을 적에는 사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벌써 봤을 때인데 저는 대선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전쯤인가 그것이 돌아다닌 걸 알았어요. 그게 뭔가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제호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백년 전쟁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임헌영이라고 좌익 활동을 하다가 구속됐다 특사로 물러난 사람이 주관을 해서 사구재단이라고 이 통역당 사건에서 풀려났던 사람이 보상받은 돈으로 만든 재단이 후원을 해서 만든 것이 이 동영상인데 백년 전쟁이라는 무슨 뜻인가?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주의 세력하고 반민족 세력하고 전쟁을 해왔다. 근데 반민족 세력 쪽에는 이승만, 박정희, 조선일보, 방응모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민족 세력 쪽에는 김구 선생, 장준하 선생 이런 분이 있다 하면서 이 한국 사회를 갈라놓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을 반민족으로 모으는 그런 식의 동영상입니다. 이게 특히 흉악한 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사료를 근거로 한 새로운 역사, 이 기록물이다. 이런 선전을 하고 나오면서 고도로 발달된 영상 기법으로 처음에는 히틀러, 괴벨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독일하고 프랑스 전쟁을 할 적에도 그렇게 이 양극으로 콜라보하고 민족주의자다 갈리고 중간에는 우왕좌왕하는 대중이 있었다.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참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승만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는 고사하고 하와이 깡패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그런 인간이었는데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그 힘으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다. 그리고
독립운동한답시고 독립자금으로 여자들하고 놀아나다 미국 경찰에 체포가 됐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따로따로 말하면 체포돼서 구금된 사람 사진같이 해서 사진까지 올리는 그런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독립운동가들 단체 사진에서 이렇게 하나씩 도려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도 경제 발전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이 사주를 받아서 시킨 걸 했을 뿐이다. 보통 반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럴 때는 또 미국을 들먹거리면서 박정희를 좀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몇 시간짜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대한민국을 허무는 거를 이제 정면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 영상물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즉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인데, 그리고 이 악이 마저 성하는 그런 이 나라였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이 동영상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불행히도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나라 또는 그 문화계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게 알려졌을 적엔 벌써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떠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소위 기득권을 대표하는 언론이라고 쳐지는 옛날에 그 조중동 그런 쪽까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처음 박근혜 대통령 되시고 몇 사람 부르는데 갔다가 그 얘기를 혹시 아시는가 했더니 이 대통령께서 모르신다고 하고 뭐 적는 모습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워낙 사실은 이 비공개로 이루어진 자리였는데 누가 그걸 노출시켰는지 그게 터지면서 한번 왁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줄곧 우리 국민이 따지고 하질 않고, 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엄격해서 직계 후손밖에 안 된다 해서 이제 이인수 박사의 이름으로 고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만든 쪽에서 조금 떠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검찰이 그거를 그대로 깔고 앉아서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 겁먹고 반성했던 세력이 이제는 됐다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각이 지금 벌써 이 국민학교, 이 중학교 아이들이 보는 책 쪽으로 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 사건인데, 사실 그 역사를 뒤집음으로써 대한민국을 허물자고 하는 그런 공작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 역사를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관행은 아주 옛날에 몇 사람밖에 그 글을 쓰지 못할 때도 왕조에서 자기네 이제 왕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고대 중국의 어떤 왕조하고 연결이 됐었다든가 로마의 왕실하고 뭐 이런 식의 정도는 있었는데, 이것이 그 대중정치에서 큰 도구로,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 마크스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본래 잘 아시겠지만 그 마르크스주의의 이 이념이라고 하는 건 역사 유물론,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역사 법칙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그 역사는 계급 투쟁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숙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훈련이 다 됐을 적에 절대 다수가 프롤레타리아로 전락을 하면 그 다수가 혁명을 일으켜서 소수의 자본가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모두가 능력껏 일을 하고 뭐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는 무슨 천국 같은 사회가 온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이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역사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혁명에 주역을 했던 이제 트로츠키니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역사를 배우기, 역사에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해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재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자기들 멋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론 여지를 보여요. 거기다가 레닌이 사망하고 스탈린이 트로츠키 등 스탈린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정치 라이벌을 제끼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 날조하는 그런 이 작업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기 정적들을 뭐 좌파 혁명 분열주의자, 뭐 우파 분열주의자, 반혁명 분자 하고 몰다가는 드디어는 아예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는, 즉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일이 소련에선 굉장히 일찍부터 대대적으로 자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로츠키 제일 그 강한 라이벌이었던 그 트로츠키는 멕시코로 도망을 가긴 했지만은 1940년 자객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살해를 하고 1930년대 그 소련에서는 되게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나서 이 스탈린하고 동세대 혁명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남고 다 사라지고 역사를 대대적으로 새로 쓰죠. 그 역사 속에는 트로츠키 같은 사람은 아예 언급도 되지가 않고 전부 그 왜곡된 공산주의 시각에서 공산당 역사도 쓰고 뭐 세계사도 쓰고 하는 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면서 거기에 위반되는 것은 전혀 허용이 되지 않던 것이 그 소련 사회입니다. 그런 속에서 또 이 소련같이 우악스럽진 않으면서도 또 그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이 유럽의 사상계에서는 이 선동 선전이 혁명 도구로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한 면밀한 연구들이 있어서 뭐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독일의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라든가 헝가리의 루카츠 같은 사람들 선동 선전 이론을 엄청나게 파헤치고 소위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게 순전히 이 정치 권력, 경제력만이 아니고 문화 권력을 통해서 대중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모범을 보이고 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이념 체계를 만들고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뒤에 엎으면은 결국 혁명을 할 수 있다, 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또 이론적으로 발달해서 이 양쪽,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 날조하는 거고 이런 그 혁명 이론으로서 선동 선전 기술 같은 것이 공산권에서는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소위 디카라는 것이 있어서 사진을 마음대로 조작하기 전에도 제가 1960년대 그 러시아 전문가로 하버드에서 훈련 받을 때 보면은 이 크렘린에서 사열하던 사람들에서 이제 얼굴이 하나 빠지면 저 사람이 이제 실권을 했다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과거 기록에서도 묘하게 사진이 다 지워지는 정도로 그 기술이 발달했었어요. 그런 것이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좌익 세력의 이 대립 투쟁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문학계, 학계 또 그 정계에 참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 우리 그 현대사는 뭐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이 진부하게 번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결국 망국고 처절한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어떻게든지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의견이 크게 이제 두 갈래로 갈리죠. 하나는 이 공산주의 쪽에 지원을 받고 그쪽에 또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위 민족해방, 계급해방, 즉 봉건잔재도 청산하고 이 일제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하게 해준다고 하는 공산주의 국제조직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몰입하는 그런 그 애국적 지식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이 공산주의의 이상은 나무랄 데 없는 것이다. 노동하는 다수 농민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인간적으로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은 좋지만 실제 공산주의 방법은 틀렸다. 이걸 아는 또 그 우익 세력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으로 이 옛날 왕조 시대의 과거에 도전을 해서 관료의 길을 갈 것을 생각했던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갑오경장으로 그 제도가 없어지자 다른 쪽으로 구국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서양 선교사들도 만나고 서재필 박사 같은 분을 만나고 해서 맞으면 개화,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왕정제를 폐지하자는 음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구속돼서 5년 7개월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사실은 종신형을 받고 사는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워낙 그 특출한 청년 지도자로서 명성이 있었고 또 이 선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감옥 속에서는 우리 말 영어 사전까지 집필할 정도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민영환 그 충정공이 고종을 설득시켜서 아까운 이 사람을 감옥에서 썩히지 말고 활용을 해야 된다 해서 5년 7개월로 형기를 끝내고 내와서 루즈벨트,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고종 특사로 보냈던 그런 인물이에요. 나라가 결국 망하자 루즈벨트를 설득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 당시 사실 그 서양의 열강들은 러시아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중국이 이제 이 강국으로서 흔들거리니까 일본밖에는 그 자리를 대신할 세력이 없고 자기들하고 대화가 되는 상대는 일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는 영미 뭐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미국하고 그 조약을 맺을 때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승만 박사가 많이 강조하는 분인데 대미 외교에서 그렇지만 결국 미국은 그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니까 일본이 이 동북아에서는 중국을 대신해서 러시아를 제어하는 세력으로 있는 것이 좋다는 그런 그 견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1905년 귀국했지만은 이미 우리가 외교권을 뺏기고 쫓기는 몸이 되자 다시 그 미국으로 가가지고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드디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특출한 그 인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승만의 경우는 한학에 통달해서 80세가 넘은 그 6.25 때도 한시를 쓸 정도로 대단하게 그쪽에 이 조예가 있던 분인데 그 위에다가 서양의 학문을 최고 수준까지 수학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는 눈, 인간을 보는 눈이 남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1923년에 하와이에서 이제 애국 운동의 이 초보로서 이제 교육 운동을 할 때 태평양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냈는데 거기에 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하는 한 4페이지 되는 글을 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러시아 역사 전문가로서 공산주의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그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비판서 또 이 찬양서 뭐 원전 할 거 없이.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이승만 박사가 쓰신 이 글을 읽은 거는 바로 우리나라 이 역사 교육 문제가 너무 잘못돼 갖고 황당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 현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한 5년 전에 처음 그 글을 접했어요. 제가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1923년에 쓴 글인데 공산주의를 얼마나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벌써 꿰뚫어보고 그 비판을 했는지 세계에 아마 그런 정도의 비판을 그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고 유럽의 굴지의 지식인들도 공산주의의 어떤 새로운 참 서광이 비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의 이제 실모습이 아직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호의적으로 바라볼 때인데,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이 공산당의 가장 강점은 뭐냐? 그 이상이다. 이 노동하는 농민, 노동자, 그 노동하는 다수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건데, 그건 바로 내 이상이기도 하다. 그것이 가장 강점인데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틀렸다. 재산권을 인정 안 하고 모두에게 다 가진 것을 똑같이 나눠주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지고, 기업인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들을 홀대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국가를 약화시키면은 절대 다수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나 발전 동력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이론은 절대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아주 명쾌하게 그런 글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승만 박사는 서양의 어느 누구도 이 스탈린주의의 실상을 일찍부터 깨우쳤습니다. 사실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때까지는 좌파 우파 폭력이 난무하던 그 시대고, 나치즘, 파시즘, 스페인의 프랑코, 우파 폭력도 대단했고 또 스탈린의 폭력도 대단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이승만 박사는 그걸 꿰뚫어 보고 해방이 됐을 때 거의 유일하게 이 공산주의 체제하고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자주 독립에 완전 역행되는가를 명확히 아는 분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제 실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장개석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장개석은 물론 모택동하고 싸우던 세력이고 하니까 그분도 우파 세력이었지만, 임시정부에 같이 참여했던 세력 가운데는 이동휘 같은 또 이 공산주의 쪽에 지원을 받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도적인 어떤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수였죠. 그러나 그 체제의 속성상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승만 박사는 알고, 이 해방이 되자 우리나라 공산당 지도자로서 가장 으뜸이었던 박헌영까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손을 잡고 우선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할 건지 자유주의를 할 건지 그건 우리가 결정하면 될 거 아니야. 우선은 손을 잡자. 그럼 그 조건이 손을 하고 끊어야 되는 것인데, 이 박헌영은 그걸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념은 태생부터 국제주의적인 이념으로서 민족이나 국가를 절대적인 가치로 이용하지 않고, 그거는 소위 부르주아 민주주의 때 거치는 단계일 뿐이고, 국가는 자산층을 위해서 절대 다수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구로 인식을 하고, 민족보다는 계급이 중요하니까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는 것이 공산당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산당의 지령에 따르는 것이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모스크바의 유일한 본부를 가진 그런 이 거대한 국제 조직이었습니다. 소련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산당은 지하에서 활동하는 혁명 세력이었지만은, 소련 안에서도 공산당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즉 정부 구조가 따로 있고, 정부 구조는 소위 소비에트라고 하는 협의체가 지역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로 올라가서 연방 소비에트 의장이 형식으로는 국가대표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서기장이 가장 큰 권력을 휘둘리면서 정부 각 부서마다 공산당 요원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이중구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이제 점조직 형태를 통해서 공산당이 불법화된 나라에서는 작동을 하지만, 모든 일에서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이고, 공산당의 목표는 전 세계에 공산화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러한 쪽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공산주의 국제조직 그 소위 제3차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이 1921년에 새로 발족을 하면서 우리 같은 이제 이 약소민족 국가들의 이 지식인 애국자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민족 해방, 계급 해방을 한꺼번에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세력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또 소련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독재를 안 할 수 없게 말하자면 조건 지어진 그런 정치 체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그 혁명이라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돼서 극소수의 손에 모든 그 부는 모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롤레타리아가 되니까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부터 혁명이 일어나면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공산화된다는 것이었지. 러시아처럼 아직 농업 국가로서 지금 초기 산업화 도정에 들어갔던 그런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다는 건 마르크스주의 공식에도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워낙 사정이 열악했으니까 극단적인 혁명 이론을 주창하는 레닌 쪽이 마르크스주의 다른 온건파를 제치고 권력을 잡는 데 성공을 했고 일단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는 선동과 선정을 통해서 실제 노동자, 농민을 몰아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미국, 영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능가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그 선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정보 통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통제는 이 소식 그 당시는 간행물이죠. 그건 전부 다 이타르타스라고 지금까지 있는 그 통신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노보스지라는 이름으로 오래 통했던 이제 출판물 관리 그 두 통로 이외에는 나가고 들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국민이 타이프라이터를 소지하는 것도 그는 범죄로 간주될 정도로 심하게 통제가 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간행물은 선전용으로 그 실상의 열악한 면은 안 보여주고 이 아름다운 그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모든 것이 그 묘사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지식인들 밖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기가 참 쉬웠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도 앙드레 지드니 무슨 아서 퀘슬러 같은 그 거장들도 초년에는 이 공산주의에 심취했다가 거기는 그래도 가깝고 전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20년대, 30년대가 나면 깨나지만 이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내보내는 선전을 그대로 믿는 이상주의적인 좌파가 굉장히 많았죠. 그것이 우리 해방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은 소련에 연계가 돼서 공산당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스탈린의 지령에 따르는 거지 평생 추구해왔던 자주 독립하고는 정반대된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반공은 절대적인 명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쪽에서는 공산주의의 소위 선진적인 진취적인 진보적인 측면만 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면 어떠냐, 이 결국 민족이 같이 통합돼서 독립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안팎으로 이 적을 지니고 태어난 그런 국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역사 지금까지가 아니라 최근에 와서 더욱 더 심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세력이 이제 역사 의식을 우선 그 국민 의식을 약화시켜 가지고 그걸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목표가 이승만이죠. 즉 이승만을 죽여야 대한민국을 죽인다고 하는 거를 그쪽에서는 굉장히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해방 당시 사실은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 공산주의의 내막을 이승만 박사같이 꿰뚫어 볼
보지를 못했어요. 나치 파시스트 독일 이태리하고 맞서기 위해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공산당 스탈린, 공산주의자 스탈린하고 손을 잡고 2차 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직도 해방됐을 당시에는 소련하고 타협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미국 사람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바지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하면서 일본의 항복이 확실해졌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태평양 전쟁을 끝내야지 이 자국민의 목숨을 조금 더 살려야 되니까 5월 9일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부터 계속 소련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빨리 대일 전쟁을 선포해서 도와달라. 근데 소련은 자기들은 완전히 지쳤으니까 적어도 3개월은 쉰 다음에야 일본하고 전쟁을 할 수 있다. 일본하고는 협정을 맺고 전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패망이 거의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승만 박사는 이 소련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공산권에 들어갈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이 미국 트루만 대통령, 마카서 장군, 니미츠 제독에게 편지도 보내고 전보도 보내면서 제발 소련이 대일전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사실 마지막에는 이제 트루만도 원자폭탄을 기왕 쓴 바에는 소련이 돕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걸 알고 꺼렸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불행하게 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인 8월 9일이 딱 종전 3개월이 됐는데 그 스탈린이 약속을 지키는 척하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단이 됐고 우리 내부에서는 공산주의를 아름다운 이념으로만 알고 이 소련의 실상을 모르는 그런 이 좌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항을 극복을 하지 않고는 통일 국가를 세울 길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임시 군사 분계선으로 마련했던 38선 이북은 벌써 소련군이 장악한 상태였죠. 소련이 38선에서 멈췄던 거는 이 지역에 가진 그 야심이 한반도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45년 9월 20일에 전순국 외상들이 런던에 모여가지고 이 전리품을 나누는 회의를 하는데 이제 소련이 본색을 드러내서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주고 지중해 연안에 트리폴리타니아 지금 그 튜니시아까지 차지하겠다. 이 바로 태평양으로 마음대로 진출하고 이 지중해를 자기네 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항상 러시아가 꿈꿔오던 세력이었고 이 서양의 세력들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그게 결렬이 되자 결국은 소련이 그럼 북한이라도 완전히 장악을 하고 한반도를 적화시키겠다고 하는 쪽으로 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국제관계에서 1945년에서 우리 한국 6.25 동란을 겪은 다음에 53년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이 국제 정치에서 가장 큰 대결은 이승만과 스탈린의 대결이었습니다. 즉 한반도 남반부를 스탈린이 마저 차지하느냐 아니면 이승만이 그걸 독립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하느냐. 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건 지금 생각하면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스탈린은 거대한 소련 대국, 전승 대국에다가 동유럽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세력의 어마어마한 독재자였고 이승만은 힘없는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가일 뿐 돈도 조직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이 이승만의 승리로 끝난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승만만 없었으면은 쉽게 먹어치웠을 남반부, 한반도의 남반부가 이승만 때문에 미제의 앞제비가 되어버린 그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승만은 용서 못할 인물로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역사 의식을 마지막 교란시켜서 대한민국을 허무는 세력의 노력이 집중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그 상황, 그리고 6.25라고 하는 정말 그 김일성이 저지른 그 참 반민족적인 그 죄악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후유증을 앓고 있죠. 분단은 강대국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김일성이 의도적으로 도발을 한 전쟁이에요. 지금은 그런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만은 스탈린만 해도 그 당시 지쳐 있고 아직 대량 살상 무기 경쟁에서 미국에 뒤져 있고 하고 3차 대전을 하면 그건 자기들이 완전히 망할 걸 알기 때문에 김일성이 처음에 이 전쟁을 제의했을 때 주저했습니다. 우선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 박헌영 같지 않고 국내에 어떤 기반이 없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른 겁니다. 소련 내에 41년부터 있었던 그런 인물이고, 그 전에 중국 군대 항일연군에서 빨치산 활동을 좀 했던 인물이고, 박헌영은 우선 애국자로서 공산주의자지만 한국 내에 뿌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김일성만큼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박헌영을 제끼고 김일성을 내세웠고, 그러니까 김일성으로서는 자기가 또 뭐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중국 본토를 통일하자마자 이제 스탈린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금이 절대 혹이다. 거기다 또 애처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방위선 안에 한반도는 포함되지 않고 일본만 포함된다는 성명을 내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이거는 절호의 기회다 해서 스탈린을 2번이나 찾아가고 또 모택동한테 또 도움을 약속하고, 그래서 모택동하고 스탈린이 서로 확인을 하고 나서 미국이 개입을 안 할 거라고 하는 전제에서 터뜨린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는 앓고 있죠. 즉 독일의 경우는 그거는 고의적인 이 벌을 위해서 일부러 분단을 시킨 거고, 또 독일이 통일국가로 산 기간은 불과 7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몇천 년 동안 통일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적대적인 분단이 아니고 임시 분계선으로 38선을 만들었던 것 뿐인데, 그대로 평화롭게 나뉘어서 살았으면 지금쯤은 아마 통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6.25의 그 비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국제전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 통일의 정말 꿈은 멀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쪽 반대쪽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이승만 시대 그리고 박정희 시대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 반공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국민이 무슨 국가가 독려할 필요도 없이 체험으로서부터 이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국치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개 중에는 아시다시피 이 좌우익이 같이 있다가 나라가 섰기 때문에 6.25 때 이제 이 월북한 그런 좌익들도 있었고 또 이산 가족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 적어도 좌익으로 연루됐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사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4.19 이후가 그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도 그랬고, 고개를 들고 항상 그 통일지상주의자들이 통일을 내세워서 북한에 또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분명히 이념적인 면에서 중립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의도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또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탄생한 국가였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항상 나라의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이 북한하고 연계돼서 있었고,
유교 후에도 아시다시피 뭐 빨치산으로 오랫동안 이 토벌 대상이 됐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완전히 지하로 잠적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 요소를 안에 안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다 보장이 됐지만은 그것이 완벽하게 시행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념의 자유가 이론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은 공산주의자로서 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제일이 아니라 이 공산당 이념이 제일이고 그건 소련의 명령을 받는 것이고 소련의 목표는 남한을 전복시키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 사이에 우리는 4.19 또 5.16 거치면서 저는 역사학자로 4.19는 의거고 5.19는 군사정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4.19에 봉기했던 사람은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헌법 정신에 맞는 훌륭한 나라를 만들자는 세력이었지 대한민국을 없애고 주권체를 바꾸자는 세력이 아니었죠. 5.16은 어지러운 상황을 보다 못한 군인들이 애국정신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그 대신 혁명 목표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 나라를 크게 이제 안정시키고 발전시킨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과정이다. 즉 이렇게 하는 건 불행한 일이라 하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즉 자기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 실질적인 물질적인 기반을 조성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지 않아도 반대한미국적인 그런 이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끼로 또는 포장으로 해서 스며들면서 세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또 시기도 했습니다. 불만을 가진 세력을 속으로부터 포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의 활동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점조직을 통해서 증거를 완전히 없애고 또 심지어는 결혼까지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그 위장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법을 집행한다는 입장에서는 뚜렷한 그 증거를 잡기가 아주 어렵고 다만 파괴적인 행동의 효과는 나타나고 하는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빨리 기적적으로 이룩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부와 지식인 주류 사이에 금이 가고 즉 이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데 대한 이 항거를 지식인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을 또 탄압을 하고 하는 이런 그 불행한 관계가 계속되면서 나라를 더 잘해보겠다는 정도의 비판이 아니라 전복해서 북한하고 통합시키겠다는 또 세력이 잠적해서 기식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다가 광주에서 북한이 옛날부터 꿈꾸고 있던 그런 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피가 흘렀고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대한민국에 직접 도전하는 그런 이 세력이 싹틀 기회가 생겼고 그때부터 역사를 전복하는 현실을 전복하기 위해서 역사를 전복하는 그런 이 움직임이 거의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 서양사와 러시아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귀국한 것이 유신선포 전야 72년 여름이었는데 그 지식인에 대한 통제가 하도 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모두 문공부에 압수가 돼서 거의 반년을 출근하다시피 졸라서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에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빼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금서 목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는 다 읽혀도 좋다 해도 그게 더 금서 목록이 되고 그런 그 사상 통제를 얼마나 우매하게 했는가 하면 나중에는 금서 목록 좀 보자 하니까 그것도 대외비입니다 하고 알려주지 않는 이러한 정말 바보스러운 반공 정책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자로 또 그 세대의 특유로 이 일본을 선진 모델로 보는 그런 분이었고, 최규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모두 이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또 느끼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바로 한 달 됐을 때 이제 유신 선포 전야로 최규하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미국의 나쁜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사람들 같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한다는 정신이 다 없어지고 모두 흐물흐물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인간들만 양산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단두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 예로 초등학교 교과서가, 국어 교과서가 영희야 바두가 나하고 놀자라고 시작된다. 나부터 내세우고 놀자부터 내세우고 그것도 여자 이름부터 부르면서 그렇더라. 제가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요. 저는 해방됐을 때 국민학교 3학년이었고 그 당시는 민주주의라는 말보다도 자주 독립, 학교에서 옛날에 선생님이 반장을 지명하던 걸 급장이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끼리 선출을 하고 회의도 하고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저는 더군다나 4대 부중 실험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 학생회장도 직선제로 하면서 이런 교육과정을 쭉 겪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던 모든 걸 부정적으로 탁 뒤엎고, 그 다음에 교과에서도 국사를 강화한다고 이 서양사, 세계사 같은 걸 많이 뺐어요. 이승만 박사는 민생을 해결하는 거를 자유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으로서 항상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진짜로 향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잘 사는 사회가 된다는 걸 강조했고, 그 때문에 우리의 이 초기 교육 과정에는 서양사, 세계문화사 이런 것들이 꽤 들어가 있었는데 유신 때부터 그런 걸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사정권이 하는 게 잘했다 하는 이제 미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강단의 역사학 교수들은 현대사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 대신 운동권 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 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분단은 안 될 수 있는 거를 미국 놈들하고 이승만의 야심 때문에 분단이 된 거고, 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반식민지로 지금 모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을 위한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공이 강조되면서 국민학교 1, 2학년서부터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가 왜 나쁜가, 무엇이고 왜 나쁜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나쁘다고만 하니까 심리구조가 이 군사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서 이런 걸 괜히 만들어내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실제로 좋은 것이다. 이런 식의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69년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국민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오더니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엄마 공산당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들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국민학교 2학년이. 저희끼리 그런 얘기가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386 세대입니다. 그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
반독재 투쟁을 한다고 데모를 하면은 이 진압 세력이 학교에 쫙 깔리죠. 그런데 저녁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공부를 하는데 바로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비롯해서 이 공산주의 모택동의 문화혁명 뭐 이런 거를 미화하면서 그동안까지 학교에서 배웠고 뭐 부모들이 가르쳤던 거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힙니다. 그거를 표출을 하지 못하다가 1987년 이제 이 소위 민주화가 성공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하고 하면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유럽에서 공산주의 위협이 사라지니까 때마침 경제 발전에 성공을 했다고 자부했던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풀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실제 그동안 억울하게 억눌려 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국민화합을 위해서 그건 물론 절대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나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표현이 뭔가 하면 색깔 논쟁 하지 말아라 해서 색깔 논쟁 하지 말아라.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냉전 시대의 그 논리가 유럽에서는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상 또는 공산주의의 실상을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색깔 논쟁이라고 몰아붙이는 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쪽은 반대로 조용히 이 의식과 소위 혁명을 진행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벌써 해방 전후사에 인식해서 해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북한의 눈으로 보는 식으로 해석을 했고 이 북한에서 나온 역사책들이 이 유인 복사본을 통해서 운동권에 널리 확산이 됩니다. 북한에서 나온 책뿐 아니라 소련에서 나온 간행물들도 들어오는데 참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집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 스탈린 때 역사가 너무 왜곡이 심하니까 스탈린 사망 후에 이제 스탈린 비판 운동이 일면서 이 소련에서는 상당 정도 그 궤도 수정이 일어나는 걸 또 봤습니다. 아직 공산주의 체제지만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했다 스탈린 때. 그래서 1959년에는 소련 공산당 스스로가 책을 선별을 해서 수십 권의 책을 폐기 처분해요. 이 스탈린 권력이 최고조에 달았던 이제 1938년에 나온 짧은 공산당 역사, 뭐 세계사 등 공산당원들한테는 필수적이었던 그런 교재들이 소련에서 폐기 처분되는데 우리나라 운동권에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80년대에 쓰인 교재는 소련에서도 폐기 처분된 그런 책들이 들어와서 그 결과 소련은 개방사회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김일성을 신봉하는 그러한 그 소위 NL계가 반체제 세력 가운데서도 학생운동의 이 세력을 잡는 그런 현상이 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속에서 전략적으로 역사 또는 다른 쪽의 이 교사로 이제 혁명운동을 하겠다고 많은 이 운동권 학생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것의 한 표현이 이제 하나가 이제 전교조고 1994년에는 드디어 지극히 반대한미국적이고 반이승만적인 시각을 가진 그 사람이 우리 교육부에 교과서 지침을 만드는데 들어가서 직접 그 교과서의 틀을 바꿉니다. 그때 잠깐 교과안 파동이라는 것이 일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우리는 엄연한 반공사회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 폭동을 뭐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4.19를 의거해서 혁명으로 표현하고 하니까 이게 뭐냐 하고 이제 한때 와글와글 거리니까 그쪽의 전략은 무리하게 뭘 푸시를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 반론이 크게 나오면은 움츠러들어서 그때 지적된 거는 도로다
원상복구를 시키고 직접 지적되지 않은 거는 다 고쳐버리고 그게 5차 교육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으로 갈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주화돼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7차 교육과정 할 때 이제 그거를 어휘랑 개념을 많이 뒤엎죠. 그래서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교육과정의 그 이 역사 내용이 뒤엎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거기다가 정부의 힘이 가해집니다. 이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됐지만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로 이러면 각종의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조사위원단을 구성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 공부를 한 역사학자들은 다 배제가 되면서 이 가령 제주 4.3 사건 같은 거 조사단 같은 데는 이제 박원순 현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뭐 처음에는 이 군 출신도 있고 뭐 하지만 이 주류 소위 그 이 좌파 주류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위원회에서 다 쫓겨나거나 하면서 정부 보고서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소위 역사 해석의 대못질이 됩니다. 제주 4.3 사건, 뭐 광주는 물론이고 이건 다 민중이 정당한 이유로 항의를 하는 것을 국가 폭력이 잔인하게 진압을 해서 국가가 폭행을 저질렀다 하는 식의 이런 그 해석을 하는 것이 공식 정부 문건으로 채택이 되고 일부는 법제화가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동안 국민 대다수 아마 공직자로 종사하셨던 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모르셨을 거예요. 속에서 다 일어나는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친일청산이라고 해서 친일파,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돈을 들여서 지원도 하고 국가위원회도 만들고 또 아까 말한 민족문제연구소 그 임원영이라고 하는 골수 좌익 이 문화평론가가 주장을 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 거기가 다 이 친일파로 등재가 돼가지고 역사에 이제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까지도 그것이 한 1904, 5년, 6년 그 시기인데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차마 이승만 박사를 친일파로까지는 못하는구나.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넣느냐 안 넣느냐 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 뭐 뺐던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만은 못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그 단계까지 가도 국민이 항의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 박사도 친일파다.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이 지금 자라나는 애들은 이승만은 천하의 독재자일 뿐 아니고 독재자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고 이 친일파다. 그러니까 뭐 역사 탐구의 대상으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역사 의식을 단계적으로 마비시킨다고 하는 건 국민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죠. 얼만큼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느냐. 2013년 즉 국민 전반은 감으로 무엇인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선거를 했을 때 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당한 그 표 차이로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줬지만 이 문화 권력 쪽의 이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 촛불 시위라고 하는 걸 해서 소란을 피우고 정부는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소위 정권을 뺏겨도 청와대를 뺏겨도 우리가 승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즉 문화 권력을 통하면 된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것이 교과안 투쟁입니다. 2013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뭐 교학사 교과서라는 것이 뭐 수백 개의 오류 투성인데 그것이 교과서로 채택되면 안 된다 하고 데모가 벌어지는데
여덟 종의 책 중에서 하나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현대사를 보는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발표도 안 되고 1차 이 심사에서 통과됐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온통 난리가 나서 형편없는 책이라고 매도를 하더니 그래도 교육부가 그걸 그대로 승인을 하자 8개 중에 하나인데 학교들의 압력을 넣어서 그걸 채택을 못하게 하고 그 중에서 그래도 20개의 학교가 그걸 채택하기로 했더니 폭력 시위를 하고 해서 결국 한 학교 남고 모두에서 그 책은 채택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국정화를 하겠다고 나서신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책 한 권 다시 쓴다고 이 상황이 반전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워낙 깊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분으로 보면은 이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간다는 것이 뭐 지적인 자유에서 후퇴한다고 하는 이제 맞은 비판을 또 받을 소지도 있고 한데 일단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런 그 소득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교과서 문제만이 아니고 유치원 국민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읽는 책까지도 말이 안 되는 거짓말로 다 맥지를 한 책들이 돌아다닙니다. 그거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벌써 몇 세대가 가니까 이런 잘못된 책들이 전국 초등학교 교사 모임 추천 뭐 지필 무슨 이런 이름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못 쓰도록 2013년에 했죠. 정부 수립이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국가 수립이라고 국가라고 하고 이런 식의 것. 결국은 48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가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게 건국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국가 수립이라고 했다. 또 한때는 한반도 하면은 방송에서 김구 선생 얼굴을 확 떠올렸습니다. 그것도 한 수단이에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 가셨고 사실 47년 말까지도 이승만 박사하고 손을 잡고 일을 했던 그런 애국자셨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나서는 당연히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가로 추대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승만을 역사적으로 죽이는 도구로 김구 선생을 이용을 했던 것이고 벌써 일각에서는 김구 허물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5년 전인가 이승만의 숨겨진 친일 행각 다시 분노해라 이런 책을 쓴 김상원인가 하는 사람이 저는 뭐 모르는 사람인데 바로 2년 후에 김구 청문회라고 더 두꺼운 2권의 책을 써서 김구 선생의 애국행적이라는 게 다 과장된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좌익은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임시정부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국가 수립이다, 건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 즉 48년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된 수단이지 임시정부의 법통 정통성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본래가 박헌영처럼 그래서 깃발도 태극기를 쓰지 않고 공산당식의 그런 그 깃발을 만들었던 거 한 건데 그러나 단계가 있습니다. 즉 소위 부르주아 민족주의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겪은 다음에 공산화가 된다 하는 건데 지금 와서는 물론 소련도 무너지고 북한도 무너졌기 때문에 무슨 옛날식의 공산화를 걱정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계급투쟁 의식을 엄청나게 고취하고 국가를 못 믿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어린 아이들이 기성세대를 아주 우습게 보고 아주 인생관이 삐뚤어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역사교육이 잘못되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또 유명한 지도자면 그래도 뭔가가 있어서 잘했겠다, 저렇게 올라갔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인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승만이고 이 박정희고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집에 와서 이승만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런 식의 이 얘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주면 그건 마치 시꺼먼 안경만 쓰고 이 독재자의 뭐 전형 이런 식으로만 그려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역사 교육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간 교육, 지도자 교육, 그 시민 교육 그 세 가지 모든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그 거꾸로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학교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치른 대가가 뭐였느냐. 제가 오랜 외국 교수 학생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72년 여름 유신 선포 바로 직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때부터 87년 소위 민주화 에 성공을 하고 87 체제라는 것이 이제 나올 때까지 괜찮은 대학이라는 데서 주말 빼놓고 데모가 없는 날이 없었죠. 날마다 데모를 했고, 그 긴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두꺼운 연구소 한 권도 읽지 않고 졸업을 하는 그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이 무식의 공백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읽고 소화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거를 놓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벌써 정의는 정권 타도 이것만 하면 다 끝난다 하는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입시제도라는 게 흑백 논리의 그 사지선다형 시험을 보고 해서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봐서 정부는 나쁘고 민은 다 옳고 뭐 이런 식의 그 단순화된 의식구조 같은 것이 들어가서 사물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또 이 병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의 마지막 기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세대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우리가 엄청난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광주에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을 할 거냐 재창을 할 거냐 시끄럽습니다. 그게 보통 상식으로 보면 합창을 하나 재청을 하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고집을 해서 오랫동안 오랜간만에 뭐 소위 화합 정치인가 뭐 하는 걸 깨느냐, 박 대통령을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합창으로 이미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왜 굳이 재창을 해서 모두가 불러야 된다고 고집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운동권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이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운동권의 이 소위 맹렬한 투사로서 활동하던 이 여자가 하나 박모라 하는 사람이 죽었고, 그 광주 현장에서 이 총지휘자 격이었다가 죽은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1982년에 만들어진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무엇이 나왔냐? 뭐 그냥 들으면은 그냥 뭐랄까 그 애도의 마음을 돋구고 결연하게 만드는 뭐 그런 말 같은데, 실제 그것은 백기환이라는 사람이 시국사범으로 아마 감옥에서 상당한 정도의 고문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모양인데, 그때 광주 당시에 감옥에 있으면서 지은 맷비날이라고 하는 남녘의 춤꾼들에게 하고신 큰 시의 중간 한 허리를 자른 겁니다. 근데 그 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땅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차 있고, 가진 자 코베기들이 결국은 민중의 뭐 창자를 다 빼먹고 하는 식으로 이런 험악한 그 저주가 담긴 그 시에, 거기서
뭐 사랑도 명예도 없이 죽어간 거를 산자는 따르라 하고 나오는 노래예요.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 공직자, 대통령도 참고할 수 있는 그 공식 행사에서 꼭 반드시 부르자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우리 역사교육 전선에서 역사의식을 위한 싸움에서 지금 낙동강 전선에 우리가 몰려있다는 말을 쓰셨는데 이건 낙동강 전선도 이제 포기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무엇이 해법인지 뭐 어떻게 딱 생각이 나는 건 없습니다. 계속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또 그 시대의 그 사건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고 어떤 거는 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자기 책임이고 어떤 부분이 남을 나무랄 수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상식 뭐 이런 거를 일깨우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행히도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는 아주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학생들 며칠 놓고 이 강의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게 너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책을 몇 개 읽히고 이제 독후감을 쓰려면은 거기서 좀 일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족사를 써오라고 그래요. 그럼 실제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 역사의 실상이 감각으로 올 테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족에 관해서 자기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는 고사하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 지금 대학 졸업하는 세대들이에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학교를 다녔고 어디서 자랐는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숙제를 내는데 어떤 애들이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써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이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고 뭘 배울 겨를이 없어. 그래서 올해 바로 지난달에 받은 숙제 첫 거를 열으니까 얘는 아예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가족사 좀 써서 보내주라 그러고 얘기를 했다고 아예 썼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를 퍼치는 세력에 대해서 무방비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삶하고 너무 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없어졌을 때, 나라의 힘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은 거 전혀 모릅니다. 유교에 관한 서술을 보면은 6.25가 터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흘 만에 평양을 점령한다고 거짓말을 녹음해 놓고 자기는 벌써 먼저 달아난 다음에 틀었다. 건국에 관해서 뭐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나오고 거기는 여운형 뭐 김구 선생 얘기 정도 뭐 나오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이름이 나오는 건 완전히 부정적으로 소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뭐 친일 청산을 안 해서 도덕성이 없게 만들고 뭐 어쨌다. 자기도 친일파였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반교육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책을 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반대 한민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재생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뒤에는 골수 반국가 세력이 이제 그거를 또 지휘를 하고 이용하는 것이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의식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것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